한국 놈들이거 전부 양아치들 아냐.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항상 눈치나 봐가며 찔끔찔끔 도와주는 주제에 생색만 잔뜩 내고 있으니 우크라이나가 섭섭해한다는 걸 왜 모르는 거야? 최소한 북한은 강대국들 눈치는 안 보는 나라잖아. 여기 우크라이나 한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에 대한 악담을 퍼부으며 고려인 학생과 논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 학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 우크라이나 학생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할 말을 잃고 마는데요. 도대체 이 대학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해외 대형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해당 글을 긴급 번역해 알려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태어난 이리나입니다. 현재 키이우 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이죠.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태어나고 자라 단란한 가정에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온 저의 한국 이름은 미나입니다. 제가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적 저에게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서부터였죠. 제가 왜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냐고요? 저희 가족은 사실 고려인이거든요. 증조 할아버지 때 우크라이나 지방으로 이주당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소련이 망하고 저희 가족은 쭉 우크라이나에 남아 고려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다니는 대학 국제정치학 강의에서 정말 충격적인 강의가 있었고 이는 키이우 전역을 아주 시끌시끌하게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건 다름 아닌 한국과 북한, 그리고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고려인에 대해 짤막하게만 소개하고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이야기는 한국분들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해요. 1920년대, 30년대 블라디보스톡 등 러시아 극동의 한인 사회는 한민족의 관습과 전통을 유지하였고 수십 개의 한인 농업꼬로즈와 어업꼬로즈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한인들은 민족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고 발전시켰으며 지식층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었죠. 한어로 신문, 잡지가 발행되었고 한어 출판소, 라디오 방송, 극장, 사범대학, 기술전문학교, 문화계몽시설 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1937년부터 극동의 한인 사회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선전기관은 대중매체를 통해 극동의 일본 간첩 문제에 마치 한인들이 관여된 것처럼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당시 스탈린 정권은 고려인 사회에 일본 첩자들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격리한다는 구실로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해요. 중환자, 노인, 임산부를 포함한 모든 한인들이 예외 없이 화물과 가축 운반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 대륙 깊숙이 보내졌습니다. 한인들은 유리창도 없고 지붕도 없는 화물 열차에서 고통을 겪으며 이주될 수밖에 없었죠. 이주가 시작될 때 이미 추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도중에 추위로 인해 죽었습니다. 한인들을 실은 거대한 비극의 수송열차 행렬은 아시아 대륙의 한 끝에서부터 다른 끝, 즉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우슈토베, 크즈로르다, 타슈켄트 등지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수송열차는 출발지도 목적지도 알리지 않았고 열차의 번호도 없는 마치 유령 열차와도 같았죠. 수송열차에는 내무인민위원들이 함께 동승했고 운송 도중에 특히 홍역에 걸린 어린아이들은 대부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강제이주 전후로 한인 약 2만여 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를 겪은 후 1937년 9월 최초에 한인 이주민을 태운 수송열차가 중앙아시아에 도착하였고 이렇게 해서 중앙아시아에서 한인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렇게 벼랑간 삶의 터전에서 추방당한 고려인들은 한인 특유의 강인한 생활력으로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벼와 목화를 재배하며 빠르게 정착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고려인 집단 농장이 생겨나면서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린 절대 한민족이란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 외에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어는 저에게 참 어려웠지만 어린 나이에도 한국어를 익히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네요. 이후에도 아버지께서는 항상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힘든 시절,
특히 우크라이나라는 이방의 땅에서 고려인으로서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시며 지식과 교육이 인생의 길을 열어준다는 점을 늘 강조하셨어요.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자란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학업에 매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공부해야 할 목표와 그 의미를 점차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저는 마침내 키이우 국립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의 제 삶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은 저에게 여러 방면에서의 성장을 안겨주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의 만남은 저의 시야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수업에서 배운 지식 외에도 동아리 활동과 친구들과의 소통을 통해 많은 사회적 경험을 쌓으며 성장할 수 있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곧 얼마나 큰 시련이 닥쳐올 줄 말이죠. 그런데 저는 특히 밀라라는 우크라이나 친구와 마음이 잘 맞아 가장 친한 친구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중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소식은 캠퍼스를 긴장감과 불안감으로 단숨에 뒤덮어버렸죠. 처음에는 뉴스에 집중하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학 생활을 계속하려고 노력했지만 전쟁의 여파는 곧 모든 일상에 스며들어 버렸죠. 수업 중에도 교수님과 친구들이 종종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언급했고 뉴스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특히 밀라는 저와 함께 수업을 듣는 동안에도 늘 마음이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전쟁에 휘말려 있는 현실을 걱정하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밀라의 오빠가 전선에 나가게 되었다는 소식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로 인해 밀라는 매일 걱정으로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저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더군요. 그런데 밀라는 언제부턴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토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주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밀라의 말에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녀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으나 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무기를 받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지원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는 태도는 무언가 불편했어요. 밀라, 물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 하지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떨떠름한 표정을 짓더니 왜? 전쟁 중인 우리가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아? 그래야 나중에 자기들한테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들도 도움받지? 라며 반문하더군요. 그 대화는 저에게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밀라의 말에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동시에 제가 가진 다른 생각을 표현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밀라의 오빠가 실제 전선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저의 의견을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밀라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기에 제 입장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없이 밀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럴수록 저는 답답함만 쌓여갔어요. 그날 이후로 밀라와의 대화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밀라도 제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지 않는다는 걸 느끼는 듯했고 우리 사이엔 점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갔죠. 또한 제가 고려인으로서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밀라가 한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때마다 저 또한 밀라에게 은연중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군요. 그러던 사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길어져 3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전쟁이 일상처럼 자리 잡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 속에서도 평범한 삶을 찾아가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만큼 많은 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자신들의 삶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죠. 북한군의 파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든 것이 또다시 달라져 버렸습니다. 뉴스에서 전해진 북한군 파병 소식은 캠퍼스를 뒤흔들었고 교내에는 불안감과 긴장감이 삽시간에 퍼졌어요. 학생들은 수업 중에도 북한과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끊임없이 언급하며 모두가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밀라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밀라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녀는 북한군의 파병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눈에 띄게 불안해 보였고 그 모습은 저에게도 큰 걱정을 안겼습니다. 수업 중에도 계속해서 소식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모습이었죠. 그녀의 오빠가 전선에 나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괴롭히고 있던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밀라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어요. 어색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밀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밀라, 괜찮아? 정말 걱정이 많이 되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밀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까지 커지다니. 근데 한국은 왜 무기를 안 보내주는 건데? 또 한국 얘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밀라는 이어서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북한까지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당연히 한국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진심 어린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밀라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통과 한국에 대한 불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밀라, 도움을 요청하는 건 맞지만 무기를 지원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제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쟁 중인 우리가 지원을 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고려인이라서 한국 편드는 거야? 결국 밀라는 제게 소리를 질렀죠. 제 마음속의 혼란은 커져만 갔습니다. 밀라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정말 내가 고려인이라서 편을 드는 걸까? 아니야. 상대가 어떤 나라라도 아마 내 생각은 같을 거야. 부탁하는 입장에서 당연시 여기는 태도는 잘못된 거지. 혼자 속으로 이리저리 생각을 하며 나름대로의 결론을 냈어요. 그럴수록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볼 수밖엔 없었고 또다시 답답함만이 쌓여갔죠. 그리고 사실 밀라가 말하는 무기 문제뿐만 아니라 저 역시 북한의 군사 행동에 여러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상황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고려인으로서의 제 입장을 난감하게 만들었죠. 북한과 남한은 같은 민족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 체제와 그로 인해 생긴 거리감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고려인들은 남한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면서도 북한의 행동은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우크라이나인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던 중 수업이 시작되었고 교수님께서는 때마침 북한 파병 문제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잘 됐다 싶으면서도 설마 교수님께서도 한국의 무기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실까 하는 걱정도 순간 스쳤죠. 학생들은 각자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고 밀라도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여러 학생들도 교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교수님께서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내 말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군사적 필요에 대한 논의만 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그로 인해 형성된 감정이 오늘날 외교적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역사적 관계는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보려 할까 합니다. 여러분,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역사적 관계는 가볍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일부로서 북한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쟁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그 상처는 세대에 걸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한국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복잡한 감정의 실타래가 얽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며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전쟁에서의 우크라이나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의 정서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로 인해 형성된 감정적 유대나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는 전쟁 중이니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전쟁 중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역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전략적 결정이 아니라 역사적 감정을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은 과거에 겪었던 상처와 고통을 결코 잊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국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춰서 학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학생들은 할 말을 잃은 듯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려인인 저 또한 과거 한국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북한을 지원하여 남한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기만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국가 간의 신뢰, 이해,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결단입니다. 한국은 과거에 전쟁의 피해를 입었고 그 상처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때문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뒤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념과 정치, 그리고 감정이 얽히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한국의 국방 전략은 단순한 군사적 필요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역사적 경험과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깊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에게 무기를 요청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 맥락을 잇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는 최근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했다고 하죠. 콜슨스키 우크라이나 주일 대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로부터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콜슨스키 대사는 침략을 상징하는 전범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 조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겠다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곳에서의 참배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있어 역사적, 정치적 갈등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죠. 외교관의 이런 행위는 절대 금기시되어야 할 행위이고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외교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솔직히 저는 대사가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잘려도 할 말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한국 전쟁 때 북한 편을 들었던 나라가 무기를 요청하는 것도 황당할 판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까지 하다니 한국 입장에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도 알지 못했고 저 역시 전혀 몰랐던 터라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언젠가 전쟁은 끝날 텐데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전후 재건을 할 수도 없는 처지면서 왜 이렇게 적을 만드는 외교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제가 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독도 표기 문제부터 주일 대사가 혐한 발언을 리트윗한 일, 얼마 전 주한 대사의 한국을 향한 비난 발언 논란까지 계속 논란이 되었죠. 도대체 우크라이나가 왜 계속해서 한국의 문제가 되는 일들을 일으키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임에도 한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제공을 검토 중이라니 대통령이 이 사안에 꽤 적극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할 우크라이나는 또 엉뚱한 짓을 한 것 같더군요. 한국에서 무기 지원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면서도 K9 자주포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마치 받을 무기를 가려받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독일제 판처 하우비처 2000과 비교하며 성능이 떨어진다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무기 부족에 허덕이는 나라에서 나올 태도로 보긴 어렵죠. 이러고도 무기 지원이 부족하다며 불평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무례한 일들이 아직 더 남아있다는 거예요.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 병력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크라이나 아조프 여단 참모총장이 믿기 힘든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강력한 병력을 보냈다. 이는 긴 기간 동안 이어진 한반도에서의 분단을 영원히 종식시킬 기회이자 핵을 가진 북한으로부터 동아시아 전체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며
매우 위험한 선동 발언을 했습니다. 저건 쉽게 말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라는 뜻인 거죠. 오죽했으면 네티즌들도 그의 트위터로 몰려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라고 선동하는 것은 매우 악질적이다라며 그를 강력히 비판했겠습니까? 요즘 우크라이나 지도층들 하는 짓들 보면 아주 나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한숨만 나오는군요. 교수님은 다시 한번 학생들을 바라보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야기가 잠깐 옆으로 샌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역사적 관계와 그로 인한 감정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기 지원 문제는 이득과 손해의 문제도 있겠지만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적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맥락을 깊이 이해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 여러분도 깊이 있는 시각과 함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을 멈추자 학생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고 밀라도 한층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죠. 이 수업은 단순한 군사적 논의를 넘어 역사적 관계와 그것이 오늘날 외교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밀라는 수업이 끝난 후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 내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밀라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고 고민이 깊어 보였죠. 밀라는 고개를 숙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전쟁이 이렇게 힘든데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지 않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밀라의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무언가 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밀라를 안아주었습니다. 가족이 위험한 전장에 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밀라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니까요. 밀라의 무거운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길 바라며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그녀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의 잔혹함과 그로 인해 생긴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는 다짐을 하며 우리는 수업이 끝난 강의실을 나섰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서로의 지지와 이해가 어떤 힘이 될 수 있을지 기대하게 되었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평화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걸어나갔습니다. Typhoon Babinka, the strongest storm to hit Shanghai in 75 years, is hitting the financial hub, bringing it to a near standstill and causing extensive damage. 역대급 태풍 2개 보내놨더니 앞으로 또 2개가 더 온다고. 대체 중국이 무슨 죄가 그리 많기에 태풍이 자꾸 중국으로만 오는 건데 태풍 야기와 버빙카가 중국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중국의 태풍 피해가 중앙정부의 예상을 훨씬 초과하며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앞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은 태풍들도 모두 중국으로 또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2대 방송사인 상하이 미디어 그룹의 한 기자가 이번 역대급 태풍들을 겪으며 중국과 한국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태풍에 대한 생생한 상황을 전달하면서 이야기도 함께 해보겠다고 하네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 미디어 그룹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출신의 32살 천레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 중국을 연일 타격하는 여러 재난 상황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중국의 소식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다들 기사나 뉴스를 통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태풍 소식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 심각한 마음으로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정말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매일같이 새로운 태풍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같은 상황은 저를 정말 괴롭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7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더니 연달아 새로운 태풍이 또다시 온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더군요. 참 하늘도 무심하죠. 사실 기자로 일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릴 적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짤막하게 들려드리고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1992년 중국에서 태어난 저는 가족들과 함께 물과 생명이 밀접하게 연결된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죠. 이 마을은 큰 강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강은 마을에 풍요를 주며 우리의 일상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는데요. 그 큰 강은 바로 양쯔강이었답니다. 이곳의 삶은 평화롭고 조용했으며 양쯔강과 주변 자연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이자 친구였어요. 그러나 그 강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던 것인데요. 그날은 2003년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평화롭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죠. 당시 억수같이 내리던 비는 멈출 줄을 몰랐고 양쯔강의 수위는 위태롭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저는 그저 비가 계속 내리는 날들을 단순한 여름의 일환으로만 생각했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은 마을을 덮쳐가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계속되면서 강물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불어났고 우리의 마을은 물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죠. 집과 가구,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이 모두 물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홍수로 인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대혼란에 빠졌고 우리는 최대한 높은 곳에 위치한 임시 대피소로 이동해야 했죠. 대피소에서의 생활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깨끗한 물과 음식이 부족했고 시간이 지나자 바퀴벌레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점차 서로 불만을 터뜨리며 다투기도 하고 늘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피소에 정부의 구호팀이 도착했지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수에 비해 구호팀의 수가 너무 부족했고 구호 물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대중 매체의 기자가 대피소를 방문했어요. 그는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으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 기자가 도착한 이후 그의 보도는 금세 전파를 타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우리 마을의 심각하고 끔찍한 상황이 중국 전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결과 정부와 구호단체의 대응이 빨라졌고 마을에는 필요한 지원 물자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죠. 당시 그의 보도는 어린 제게 큰 감명을 주었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진실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였죠. 그날 이후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 중단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어릴 적 당시 그 기자분의 모습을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그때의 기억이 제게 다시 힘을 주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들어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꾸준히 노력한 끝에 대학을 졸업하고 상하이 미디어 그룹의 면접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하이 미디어 그룹은 중국 중앙방송에 이어 중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방송사인데요. 면접날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이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랐고 면접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마음은 무거우면서도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순간의 기쁨과 안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이 현실로 다가온 순간 제게는 그 모든 노력과 힘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제가 상하이 미디어 그룹의 첫 발을 디딘 날 저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긴장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들의 미소에 잠시 안도감을 느꼈으나 이곳에서의 편안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저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기자로서의 진정한 도전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거든요. 첫 번째로 맡은 주요 프로젝트는 상하이 지역에서 강력한 태풍이 예고된 상황에 대한 보도였어요. 태풍의 경로와 강도에 대한 정보는 불확실했고 당시 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 했습니다. 저는 세심하게 취재를 진행했지만 방송 직전 제가 작성한 보도는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피해 상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지더군요. 이 경험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저는 그때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후로도 저의 갈등은 계속되었는데요. 다음으로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대규모 산업 공장에서 발생한 심각한 안전사고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이 공장은 여러 차례 안전 규정을 위반한 기록이 있었고 그로 인해 직원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요. 저는 현장에서 직접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러나 방송국의 상사들은 이 사건을 최소화하려 했고 저는 제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크게 갈등하게 되었죠. 저는 직업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려 했지만 결국 또 편집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삭제되거나 수정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계속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내가 선택한 길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기자로서의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며 매번 기사를 쓸 때마다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편집과 수정 과정에서 제 노력이 왜곡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고 저는 점점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료들 역시 저를 이상하게 보고 은근히 거리를 두며 따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이로 인해 고민이 깊어지면서 매일같이 왜곡된 기사를 내보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답답함이 커져갔고 더 나은 방식으로 진실을 알릴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 문득 한국의 보도 문화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연재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심지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충격과 함께 부러움을 느꼈는데요. 그때도 아마 태풍이 왔던 때로 기억하고 있어요. 당시 태풍은 중국이 아닌 한국 쪽으로 향하던 태풍이었죠. 제 직업 특성상 각국의 외신 보도를 모니터링하는 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다른 나라의 보도 방식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한국의 경우 상황을 투명하게 보도하는 것으로 꽤 알려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당시 초보 기자일 때에는 잘 몰랐었거든요. 한국의 언론은 정부의 발표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자유롭게 다루고 있죠. 그 자유로운 보도 문화가 저는 참 부럽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것일지라도 또 어느 누군가에겐 그것이 간절한 희망이자 목표일 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있을 때나 피해가 클 때에도 정보를 숨기지 않고 모두 공개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반면 제 나라인 중국에서는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만 보도하며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있는 정보만 전달되는 경우가 꽤 많았죠. 중국의 검열은 사실 꽤 오래된 문제지만 최근 들어 그 강도가 더욱 심해진 것 같아요. 갈수록 더 나아져야 하는데 뭔가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국가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전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중국만 여전히 정보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죠. 이 상황에서 저는 혼자서 가끔 상상해 보기도 해요. 만약 제가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보도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말이죠. 국민들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일시적인 혼란은 벌어질 수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물론 이런 상상이 현실로 실현될 경우 저와 제 가족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상상만 해볼 뿐이죠. 지금도 가명이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하여간 한국의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방식 또한 저에게는 참 부러웠는데요. 한국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에 대한 대응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였습니다. 일본이 최근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반면 한국은 비교적 큰 피해 없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는 듯 보였죠. 한국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방식과 정보 공개, 그리고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삼박자 모두 참으로 부럽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태풍들이 한국만 피해가는 듯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솔직히 그 점이 참 부럽기도 하면서 때로는 질투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중국은 아주 난리가 났는데 말이죠. 하여간 한국의 보도 문화를 접할수록 제 머릿속에는 나는 왜 기자가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떠오르더군요. 한국의 언론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숨기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제 일에 대한 회의감이 더 커져만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취재차 작은 마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는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죠. 집들이 부서져 있고 물에 잠긴 농작물들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부의 지원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앉아 있을 뿐이었죠. 그중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을 걸었습니다. 기자 양반, 우리 이야기를 좀 세상에 알려줄 수 있겠소?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우리를 보도해주지 않소. 그 순간 저는 이곳에 온 이유가 단순히 취재가 아닌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을의 현실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 간극을 바로잡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죠. 하지만 회사로 돌아와 제가 작성한 기사는 예전과 다르지 않게 여전히 편집과 검열이 거쳐지며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지워지고 정부의 성공적인 대응만이 부각된 채 보도가 나가게 된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다시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우리를 보도해주지 않소.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는 타협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진실이라도 사람들이 알아야 할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 말이죠.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할지라도 제가 기자가 된 이유는 바로 그 진실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진실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자가 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은 얼마 후 닥쳐올 또 다른 위기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됐죠. 2024년 9월 슈퍼 태풍 야기가 찾아왔습니다. 야기는 최대 시속 무려 234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하며 중국 남부 하이난성에 상륙했죠. 크기는 작은 편이었지만 매우 강력한 태풍이었던 야기는 앞서 필리핀 북부에서 16명을 숨지게 만들고는 2배 이상 세력을 키우며 중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하이난성 주민 42만 명가량이 급히 대피했고 광동성에서도 57만여 명이 대피하며 무려 100만여 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외신들도 지난 2014년 하이난성과 광동성에서 88명을 숨지게 했던 태풍 라마순 이후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야기가 오는 날 보도국실은 아주 분주했어요. 역대급으로 강력한 태풍이 중국 남부를 향해 북상 중이라는 소식에 모두가 긴장한 상황이었죠. 저는 이번에도 즉시 하이난 현장 취재를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난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빗줄기는 마치 채찍처럼 내리쳤죠. 많은 나뭇잎들이 태풍에 휩쓸리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빗물이 두 눈을 완전히 적셔 저는 더 이상 두 눈을 뜰 수도 없을 지경이었죠. 현지 주민 장춘성 씨와의 인터뷰는 아직 기억에 남아요. 하이난에 19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큰 태풍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으며 마치 땅과 건물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의 말처럼 건물들이 흔들리는 느낌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와 지붕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사방에서 끊임없이 들렸죠.
야기는 정말 생전 본 적 없는 미친 태풍 같았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재난 구호와 이재민 이주, 인명피해 최소화, 기반 시설 복구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시 주석 지시에 따라 국가홍수총지휘부는 인명구조 및 피해 복구를 지휘할 실무팀을 피해 지역에 파견했고, 또 중국 중앙정부는 하이난과 광둥성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2억 위안을 배정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태풍 야기의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피해 복구액이었죠. 야기로 인해 하이난성 하이커우시가 입은 경제적 손실만 해도 무려 263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는 더욱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 상하이에 상륙하면서 이미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재난이 덮쳐온 것이었습니다. 버빙카는 상하이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고, 강풍과 폭우로 인해 건물 외벽이 뜯겨져 날아가고 유리창이 그냥 깨졌으며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기도 미쳤지만 버빙카는 더 미친 태풍이었어요. 버빙카는 1949년 글로리아 이후 75년 만에 상하이를 관통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참고로 1949년 글로리아 상륙 당시에는 1,600명 이상이 사망했을 정도였답니다. 이번 태풍 버빙카 피해를 입은 상하이에는 도로가 침수되고 최소 1만 그루의 나무가 부러지거나 뿌리째 뽑히면서 부상자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강풍과 폭우로 인해 상하이 위험지역 주민 41만 4천여 명이 대피할 정도로 태풍 위력이 대단했고, 모든 학교와 관공서, 관광명소, 상점 등이 모조리 문을 닫아야만 할 정도였죠. 또한 셀 수 없이 많은 가구에서 정전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570편의 여객 열차뿐 아니라 푸둥 공항과 홍차오 공항에서 출발하는 1,400편 이상의 항공편이 모두 취소되며 중추절 연휴에 들어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동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해버렸어요. 연휴를 기다리며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던 사람들은 하필 찾아온 갑작스러운 태풍의 영향으로 계획이 엉망이 되어버렸죠. 뉴욕타임즈에서는 중추절 연휴 기간 발생한 태풍은 경제 침체로 인해 절실했던 중국인들의 소비를 완전히 방해해버렸다라고 말하기도 하더군요. 버빙카의 역대급 위력은 웨이보 등 현지 SNS는 물론 X 등을 통해 공유되고 있었는데, 건물 외벽이 종이장처럼 힘없이 날아가거나 유리창이 강풍에 날아갔다가 다른 창문들을 깨트리며 추락하거나 지붕이 통째로 뜯겨나가는 모습도 포착됐어요.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넘어지고 거리 구조물이 파손된 모습도 보였죠. 이번에 배치된 구조대원만 약 6만여 명에 이르렀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버빙카로 인한 구체적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집계되지 않고 있어요. 제 생각에 야기보다 더 컸으면 컸지 적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번 태풍이 중국으로 향하기 전에 한국을 스쳐 지나갔다는 점이에요. 한국에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 속으로는 사실 좀 질투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계속되는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으니까요. 매번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보며 그런 평화가 너무 부럽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중국에 큰 피해를 입히는 동안 제14호 태풍 풀라산이 괌 두근에서 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풀라산도 또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태풍이 연이어 몰아치면서 중국의 피해가 심각해질 뿐 아니라 복구 작업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그리고 풀라산 이후 15호 태풍도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중국으로 향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연이은 재난 속에서 피해가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기분만 드는데요. 태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그 위력은 사람들의 삶을 순식간에 뒤바꿔 놓을 수 있어요. 특히 이번 태풍 야기나 버빙카처럼 도심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영향이 매우 심각하죠. 한편으로는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도 느끼게 됐는데요. 물론 이번 법인카로 인한 피해도 엄청 클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상하이 당국이 미리 대피 명령을 내리고 많은 인력들이 긴급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더 큰 피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대형 재해가 발생할 때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더 자주 그리고 더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인류에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항상 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법인카 태풍처럼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고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고요. 특히 이번 재난에서는 많은 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꽤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 전달이 더 신속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 긍정적인 면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정확한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는데요. 소셜미디어는 즉각적인 정보 제공과 대중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소식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검열과 통제가 심한 환경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보가 왜곡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한 저의 경험처럼 중국의 경우 검열로 인해 실제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정보 통제는 시민들이 정확한 상황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간혹 올바른 대응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의 빠른 정보 전파가 이럴 때 큰 힘을 발휘하며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죠. 다만 재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최대한 정보의 진위를 검증할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출처를 기반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한국처럼 정보 전달을 투명하게 하고 대응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국가라면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안내를 잘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국에는 또 약이나 법인카처럼 계속 강력한 태풍이 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유독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정부의 검열에 의한 제한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번 대형 재해는 큰 교훈과 여러모로 생각할 점을 많이 남긴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다가올 태풍 생각을 하니 불안함이 가시지 않네요. 아직 복구도 덜 됐는데 말이죠. 올 여름과 가을은 유독 재난에서 자유로운 한국이 부러워집니다. 앞으로의 태풍에서는 큰 피해가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태풍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 곧 날씨가 쌀쌀해질 테니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길 바라며 사연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버튼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